안녕하십니까. 토론경남 진행의 송지원입니다. 최근 경남 산청을 비롯한 도내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을과 삶터가 사라지고 일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토론경남에서는 이런 재난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과 대처 방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토론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대진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장석환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산청에서 문화해설을 하고 계신 이산 KBS 재난통신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례 없는 폭우였습니다.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산청의 한 마을. 방안까지 토사가 밀려들었고 집은 폐허가 됐습니다. 수돗물마저 끊겨 청소조차 할 수 없습니다. 멀리 하천에서 조금씩 떠온 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씻어내거든. 수돗물이 일단 안 나오면 식당도 온통 흙투성입니다. 연신 걸레로 바닥을 닦아보지만 흙탕물 자국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물만 나옵니다. 무지랭이 물이 자꾸 보이갖고 여기서 좀 났는데 밖에는 답이 안 나왔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염이 찾아오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전기마저 끊긴 가게에선 냉장고 안 식재료가 모두 상해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못 쓰게 된 가전제품과 가구를 밖에 내놓는 것뿐입니다. 복구 작업에도 여전히 300여 가구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살았는 거 싶은데 물도 안 주고 냉장고 없고 다 썩어비고 빈소물도 이어서 들고 올라가야 되고 죽겠어. 네,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참 참담합니다. 일단 산청에 계신 피해 주민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단전 단수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단전 단수가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단전은 조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 복구가 좀 되고 있는데 이 수도는 땅 밑으로 다 지하 매설이 돼 있는 관계로 모든 것이 이 물은 지하를 갖다가 파괴를 하기 때문에 수도관이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걸 이제 일일이 다 연결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단전수가 돼 있는 지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또 상황 보니까 네. 그 집으로 돌아가시기에도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전체 공정이 한 40% 정도도 아직 진척이 안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완전 주택이 파괴되신 그런 주민들은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복지관이나 또는 군에서 마련한 대피 시설에 아직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당시 그 급박했던 현장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 16, 17일이 이제 비가 이틀이 왔어요. 그때도 좀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이 비가 좀 다르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일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보니까 이 빗줄기가 그냥 말 그대로 장대비예요. 장대비. 굵기가 엄청 굵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치지도 않아요. 계속 내리는데 아침 6시부터 이제 재난 문자가 오기 시작했죠. 저희 산청군에서 뭐 조심하라 뭐 이래 했는데 9시 정도 되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 경보 단위가 주위에서 경보로 격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시 조금 넘어서 야 이건 좀 심각하겠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저 남사예담촌을 갔죠. 그래서 이제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청계에서 내려오는 그 남사예담촌의 사수라는 그 냇가가 뭐 작은 뇌인데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 찰나에 또 불어나요. 또 불어나요. 그래서 이거 말 잠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뒤에서 꿍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남사예담촌 전망대가 있습니다. 좀 높은데 도로변에 그 전망대가 무너졌어요. 네,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그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뭐 동영상은 찍을 수가 없고 사진만 제가 촬영을
했죠. 예, 워낙 또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 문자가 이제 오기를 나중에 이제 12시 딱 2분 되니까 문자가 온 게 전 국민 대피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리둥절 했죠. 이 전 국민이라면 나도 포함되는데 이 대피를 해야 될 그런 심각한 상황이 이제 도래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해서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제 또 우리 사무실로 돌아오니까 사무실 앞 도로가 침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차량들이 통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심각하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죠. 예, 그러니까 물이 급격하게 불어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사태 피해 지역에서도 순식간에 토사가 밀려 들어왔더라고요. 폭우에 의한 산사태가 발생할 때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요, 교수님? 보통은 이제 당연히 전조 증상이 있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기상청에서 극한강우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요. 극한강우라고 하는 것이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 이상 오면 극한강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이제 2023년 6월부터 새로 생긴 개념인데 보통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모든 집안이 다 포화된 상태로 하기 때문에 산사태의 전조 증상은 바로 이제 그런 극한 강우가 올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자기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대부분은 산사태라는 것이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오르면서 흙을 토사를 같이 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 집 주변에 새로운 물골이 생긴다든지 과거에 있던 그 도랑이라든지 계곡이 아니고 새로운 물길이 생긴다. 이것은 어느 한 곳에서 토사가 밀려 나와서 생긴 거기 때문에 산사태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조그마한 뿌리라도 적은 나무라도 뿌리채 뽑혀서 나오는 그 부분은 그 흙이 집안의 어떤 안식각이라든지 지지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이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가 좀 크게 우르르 소리가 난다든지 어느 한 군데서 어떤 조그마한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생기는 그런 울림 소리 이런 부분들은 큰 전조 증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보통의 산사태하고 지금 장마철 우기의 산사태는 좀 다른 게 우기의 산사태는 토성류라고 해서 흙과 물이 반죽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시속 한 40km에서 50km 정도의 속도를, 그건 경사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 흙이 공사장에서 흙이 무너지는 이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아주 묽은 반죽이 밀고 내려온 것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겨를이 있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전조 증상이 발생을 하면 반드시 먼저 피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통신원님께서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자 재난 상황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희 KBS로 영상을 보내주셨고 그 이후에 저희 방송국에서 연결을 시도했는데 통신이 끊어지면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어떻게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날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제 오후 2시 정도 되니까 정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전이 됐다가 다시 불이 한 10분 후에 왔어요. 근데 한 30분 후에 다시 또 정전이 됐어요. 그 뒤로는 이제 전기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중요 기기를 이제 다 코드를 빼놓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휴대전화가 뭐 이런 재난 문자도 안 와요. 계속 재난 문자가 왔거든요. 신호음이 들렸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전기가 안 되면 뭐 와이파이나 이런 그 장비들이 작동을 안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계속 안 되니까 이제 일반 유선 전화로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안부 전화를 했던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왜 이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뭐 TV에서는 지금 실종자 맹독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혹시 그 중에 한 사람이 됐는지 싶어서 이제 전화를 하신 건데 전화가 통화가 안 되니까 일반 전화를 아시는 분은 일반 전화를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여긴 지금 통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깜짝 놀라더라고. 와, 통신이 안 되구나.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서로 공무원들도 이 유기적인 그 연락이 돼야 이 재난을 대책을 하고 할 건데
그 통신이 안 되니까 더 이제 혼돈이 온 것이죠. 예. 예. 그 일시적인 통신 장애였던 건가요? 한 5시간. 5시간 정도요? 예, 5시간. 좀 불안에 떠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리를 떠서 집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예, 상황을 또 찍어야 지켜보고 되니까. 또 거기 통행이 안 되니까 저희 그 목매 12주의 앞에 침수가 돼 있으니까 뭐 모르고 오시는 분들 안내도 또 해드려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집에 전화가 안 되니까 와서 전화를 이 유선으로라도 어디 연락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또 전화를 사용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있어야 되죠. 예. 그러면은 그 도로나 통신은 이제는 다 복구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도로가 이제 큰데 이제 고속도로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국도 3호선이 이제 개통이 된 걸로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전혀 안 됐죠. 국도가 안 돼가지고 저 진주에서 함양 가시던 분들은 다시 고속도로 올라와야 되는. 네, 오늘 녹화일 기준이니까요. 네네네. 네, 수요일 날 일단은 국도 3호선 일부 개통이 됐다 네네네.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산청군이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떤 피해 정도나 규모가 어떻습니까? 이런 사태는 제 생전에 처음이에요. 예. 왜냐하면 물론 지난 겨울에 산불도 있었지만 이 물로 된 거는 저희들은 주로 우리 군을 관통하는 그 산청 그 경호강을 주로 저희들이 지표로 삼아요. 사람들이 경호강 물이 얼마나 부르나에 따라서 위험도를 측정을 했거든요. 다 사람들은 강만 바라보고 있죠. 자기 앞에 흐르는 시냇물 얼마나 부르나는가, 다리가 침수가 되는가. 그런데 산사태가 났잖아요. 뒤에서 우리 앞만 보고 있다가 산사태 때문에 더 많은 그 인명 피해도 있고 재산 피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저는 겪어보지 못한 현상을 지금 네. 겪고 있다.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산청군 피해가 심각했고 인명 피해도 있었던 만큼 좀 주민들도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산사태 발생 지역과 주변 지역의 경우 산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산사태가 일부 발생을 하고 그 다음번에 또 집중호우가 오는 그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게 보통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위 위에 흙이 덮여져 있는 게 토피가 1m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낮은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바위 위에 흙이 얹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비가 많이 한번 오면 그 흙과 흙 입자 사이에 이제 공극이라고 하는데 그 공극에 물이 꽉 차 있는 상태고 그 꽉 차 있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무게가 더해집니다. 물이 얼마나 무겁냐면요. 1입방미터, 1m 되는 1입방미터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1톤입니다. 1톤이요? 예, 예. 따라서 보통은 이제 거기 공극이 한 50% 정도 되면 1입방미터에 들어있는 게 한 2입방미터면은 1톤의 무게가 더해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위 위에 흙이 얹혀져 있다고 하는데 그럼 바위와 흙 사이에 이 표면에 물이 있으면 이게 미끄럼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물이 꽉 차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가 한 번 더 오면 그 미끄럼틀 작용이 더 돼서 산사태 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따라서 이 기존의 산사태가 난 지역, 특히 산사태가 아주 조금 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토사가 한번 이렇게 깎여 나 있는 그런 각도가 이렇게 절단이 돼 있는 부분은 그 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산사태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사태 난 지역에 비가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시간당 한 30mm 이상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뭐 산사태가 난 이후에 굉장히 지금 날이 뜨겁고 네. 맑고 하지만 지금은 아직도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상존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 네.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교수님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어떤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기록적인 폭우가 원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번에 이제 산청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남 지역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혔던 것이 그런 거죠. 이번에 뭐 산청이 제일 피해가 많았으니까요. 보면 4일 동안 한 798mm, 하루에 한 280mm 왔잖아요.
우리가 1년 우리나라 전국의 평균 강수량이 1,300m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300mm 왔으면 얼마 왔겠습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하루에 온 거거든요. 예. 두 번째는 4일 동안에 798mm는 이건 역대에 그렇게 온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798mm면 1년에 올 게 4일 만에 한 60%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습적인 폭우가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됐고, 그게 과거처럼 정말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거의 다반사처럼 오는 이게 이제 일종의 기후변화인데, 과거에는 이 정도 오면은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게 한 200년 빈도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200년 빈도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수치로 보면 2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정도의 네. 양인데, 지금 뉴스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100년 빈도, 200년 빈도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어떻게 정상적인 우리가 수학적인 의미로 보자면 100년에 한 번 정도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2, 3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특히 기후변화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많이 다가오고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존에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강우의 강한 그리고 이 집중호우에 대해서 우리가 산사태의 가능성이 가장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지가 70%가 넘고 또 한 30도가 넘는 경사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경사가 대부분 이제 30도 안쪽에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200년 빈도일 정도로 쉽게 볼 수 없는 정도의 기록적인 폭우인데 몇 년간 기후변화 영향으로 강수 패턴이 달라지고 극한호우가 정말 잦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이 그러면 앞으로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더 잦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상청에서 장마 거의 끝난 거 아니냐라고 6월 말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 발표를 했고요. 뭐 기상청은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려져 있고 7월 초에 우리가 열흘간의 기온이 7월 초의 기온이 기상청의 기록이 지금 기상청 기록 역사가 한 117년 되는데 7월 초에 온도가 가장 높았어요. 근데 7월 중순에 정말로 역대급 한 200년 빈도에 해당되는 비가 왔지 않습니까? 7월 딱 끝나고 지금 7월 말 지금 들어와서 다시 이제 30도에 35도가 전국에 지금 펄펄 열이 끓는 것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장마 기간이 일정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뭐 40일이면 40일 이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패턴이 빠르게 변하고 집중적으로 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런 재해나 이런 기후변화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기후 자체가 달라졌고 재난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원인을 분석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어요. 물론 기록적인 폭우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겠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언급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형이나 지질에 대한 조사는 일단 결과가 나와 봐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지형이나 지질은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이 물론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의 경사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어떤 계곡이라든지 능선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기존에 되어 있는 거고요. 지질은 이제 그 지형에 지금 이제 지리산 줄기의 아래쪽에 있는 이 산청이나 하만 이쪽은 우리가 풍화암이라고 하는 게 잘게 부스러지는 그런 부분들은 비가 들어가면 공극이 많아서 비를 많이 머금을 수 있는, 따라서 거기에 다른 지형들보다는 훨씬 더 물을 많이 머금어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제 토질은 그게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진흙 성분이 황토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모래 성분이 더 많느냐에 따라서 물을 머금거나 거기에 지지할 수 있는 지지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순식간에 즉 시간당 강우가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왔느냐가 그 지금 토양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지형
지형에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이것들이 이제 영향에 좀 대한. 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부분 그런 지역들이 보면요. 기존에 그 잘 안정돼 있는 지역에서 사고가 났거나 산사태가 난 지역은 인위적으로 개발을 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펜션을 지었다든지 아니면 태양광 설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임도를 개설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렇게 새로운 주택단지나 이렇게 생긴 데는 대부분 경치 좋고 물 가까운 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데가 대부분 그런 경사면에 따라서 위험스러운 그런 부분들의 지형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인위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직접적인 그런 강우의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인 것은 이것들은 이제 뭐 조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 자료를 보고 또 분석을 해봐야겠고요. 아시겠지만 산청은 지난 3월에 대형 산불이 났었던 네, 지역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기는 했지만 그 산불이 났던 그 지역에서도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그 산불로 인해서 많은 나무가 타버렸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없으니까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또 능력도 떨어졌겠죠. 그런 영향 때문에 좀 더 산사태의 발생 확률이 높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필이면 저희 산청에서 산불도 나고 이번에 또 이 물 수해도 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 산청이 그 참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이라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러도 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참 문제네요. 네. 예, 재난 지역으로 인식이 될까 싶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화마에 이어서 수마까지 한 100여일 정도 간격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요. 네. 네, 저희가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산불 발생 지역의 산사태 위험이 더 높다고 하는데 그럼 예견됐던 참사였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견됐다기보다는 그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구가 뭐 수해 복구처럼 금방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렇게 예견이 됐더라도 뭐 이렇게 쉽게 그 부분을 복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이석 통신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에서 나무가 불이 타고 없으면 일단은 우산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나뭇잎에 의해서 비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쓸려 나가는 우산 효과가 없어지고 두 번째는 뿌리에 의해서 지지력이 생기는 부분이 없어지고 세 번째는 이제 많이 타게 되면 그 탄화작용이라고 그래서 이 숯가루들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훨씬 더 알갱이가 더 잘게 부서질 수 있고 또 물이 쉽게 스며들 수 있는 공극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난 지역이 산사태 즉 홍수에 굉장히 취약한 홍수나 산사태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 지리산은 주로 이제 침엽수림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산사태는 침엽수림보다 화렵수림이 좀 많은 게 훨씬 더 유리한데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거고요. 아마 차제에 이제 산림청에서 산림 제방 녹화나 이런 부분도 이런 제방이라든지 또 재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조림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죠. 과거에 우리가 산림의 정책이라는 게 무조건 많이 심는 것을 했거든요. 과거에 이제 너무 민둥산이 많았고 이런 시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재해 부분 그다음에 목재로서의 가치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산림 계획을 다시 좀 수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위험을 등급별로 나눠서 2022년도부터 산사태 위험 지도라는 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우 피해가 난 경남 산청에서는 위험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대형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신 뒤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군 단성면 수해 현장. 산 중턱엔 거대한 계곡이 만들어졌고 떠내려온 돌들은 지붕 높이까지 쌓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흙하고 막 한 번에 우르륵 내려오는 거. 나는 이쪽으로 피하고 집사람 저리 피하고.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전체 5단계 가운데 산사태 위험이 높은 곳은 붉은색으로, 낮은 곳은 푸른색으로 표시되는데
정작 이 산사태가 난 단성면은 위험이 낮은 4단계에서 5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밀려온 토사의 주민 1명이 실종되고 국도가 끊긴 산청군 신안면. 이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 역시 대부분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였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낮다고 평가된 곳에서 잇따라 대형 산사태가 난 겁니다. 이유는 뭘까? 경사도 위주로 위험도를 측정할 뿐 벌목 등으로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 개발하게 되면 산이 깎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1등급으로 변하는 겁니다. 1년 주기로 매년 2월 갱신하는 산사태 위험지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재난정보의 접근성일 것 같아요. 산사태 위험지도가 있다는 사실은 통신원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산사태 지역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23년도에 그 18개 시군을 다 조사해서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취약 지역의 지정된 지역을 살고 있는 주민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다면 주민들이 비가 좀 많이 오면 우리는 취약 지역이니까 좀 대피를 먼저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사전 그 대피도 가능한데 그걸 주민들이 모르고 또 심지어 공무원들께서도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걸 잘 조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는 게 그게 큰 난맥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점을 앞으로 개선해서 근데 이제 주민들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자기 지역이 그 취약 지역이 되면 산사태 그 땅값이 하락한다고 뭐 그런 또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람 인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들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미연에 좀 인명 사고나 피해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지도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연령별로 편차가 크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네, 고령에 그렇습니다. 있으신 맞습니다. 분들은 앱이나 외부로 이동하시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분 대부분 이런 그 자연재해에 희생되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층 그리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사실은 재난 문자라든지 이런 그 또 새로운 SNS나 이런 부분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문자가 아니고 음성 서비스로 바로 전환되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음성 동보 시스템을 바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위험 지도가 산사태 위험 지도도 있고 홍수 위험 지도도 있거든요. 홍수 위험 지도 같은 경우는 이미 AI 그 예보를 좀 도입을 해서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는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산사태 위험지도 조금 더 진일보해서 그런 AI 기법을 좀 도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보기 쉽게 어린이나 노인네들이 보기 쉽게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화책으로 해서 이렇게 배포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픽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지. 우리가 보통 재난 문자가 최근에 최소한 한 4-5건씩은 하루에 오는 그런 상황이면 그거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 볼 시간적인 또 아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방법을 좀 달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산사태 위험지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3에서 5등급이거든요. 예. 산사태 위험성이 낮은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건데 이 산사태 위험 지도와 실제 피해와 어떤 연결이 잘 안 되는 거 이건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산사태 위험 지도의 취약성이죠. 우리가 산사태 위험 지도에는 등급이 5단계가 있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등급이 가장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에서는 주의,
그다음에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산사태의 4등급, 5등급 지역에서 이번에 피해가 난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기존의 산사태 위험 지도가 이렇게 3등급, 4등급이 되어 있는데 왜 피해가 났느냐?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 지도는 9가지 항목을 가지고 그 위험의 지수를 개발을 하는데 그 항목들이 아까 얘기했던 지형, 지반,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9개 정도를 하는데 거기에 토양 습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토양에 물을 얼마나 머금고 있을 건가 이걸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지금처럼 순간적으로 오는 그 강도, 집중호우 이 부분이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설령 3등급이라고 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산청해처럼 시간당 한 200ml씩 온다든지 뭐 3, 4일간에 한 700ml, 800ml 이렇게 오면 그 속에 있는 토양에 있는 흙이 그걸 견딜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따라서 실시간으로 그것을 계산을 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사태가 난 지역이 인위적인 개발 흔적이 있는 곳에 산사태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쉽게 말하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동안에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산사태 위험 지도는 관리를 산림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개발의 문제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군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연동이라든지 연결이 잘 안 되면 이 산사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항목들이 업그레이드 되기나 이렇게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간에 오늘 지금 비가 시간당 50mm가 왔다. 그럼 그게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설령 본인들이 접근해서 내 지역을 보니까 3등급, 4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안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 실시간 재난 안전에 대한 그 우리 산사태 위험 지도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산사태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산청 구리와 내리 등은 이미 10년 전부터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취약 지역 명단은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고 예방 조치도 허술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하나 또 준비돼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9일 폭우로 3명이 숨진 경남 산청군 부리마을입니다. 마을 뒷산은 꼭대기부터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 경상남도가 작성해 행안부에 제출한 경남 산사태 취약지역 보고서입니다. 2,300여 곳을 지정해 대피소까지 안내하고 있는데 피해가 컸던 부리마을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뒷산이 산사태 취약지역인지 대피소는 어디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여기 이쪽에서 산사태 같은 게 안 일어났으니까. 경상남도는 취약지역을 정리하고도 개인정보 노출과 땅값 영향 등을 이유로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재단상에 이거를 공개를 하면 땅값의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심지어 산청군 담당 공무원조차 지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에 따른 예방 점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산사태 취약 지역은 데가 아니라는 거는 일반 산에 다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정보는 이미 나와 있지만 정작 취약지에 살고 있는 주민은 이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 통신원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주 그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재해를 당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재해를 미연에 좀 방지를 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취약지 정보 공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앞서 영상에서 나왔지만 개인 정보와 땅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개선될 여지는 지금 없는 건가요? 아마 정부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수침수 위험지도라고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자기 집원이 얼마만큼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 홍수 위험 지도도 지금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다 제작은 다 돼 있고 다 하는데 서울시의 25개 구에서 9개 구만 공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똑같은 얘기죠. 만약에 우리 집이 침수될 위험성이 몇 퍼센트 있다 이렇게 하면은 집값에 영향을 주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단체장들이 그걸 쉽게 공개를 못 한다고 보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만약에 공개가 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더 안전하게 될 수 있어요. 훨씬. 일례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 과거에 지금 뭐 가장 서울의 집값이 비싼 데가 압구정, 목동 뭐 이런 데지 않습니까? 강남구, 예. 그런 데가 과거에는 거의 다 침수 지역이었어요. 특히 목동 지역은 거기는 안양천하고 한강하고 합류점 지역에서 완전히 침수된 지역인데 거기에 많은 배수 펌프장과 그다음에 제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은 침수가 전혀 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침수가 아니면 또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해 예방 시설을 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훨씬 안전한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네. 그걸 넘어서 일본처럼 부동산을 매매를 할 경우에 이 위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반드시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매매자와 매수자 그렇죠. 간에 이 정보를 공유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매매를 하고 충분히 알고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은 안전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시에서 이런 정도 또는 뭐 도에서 네.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를 좀 전체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안전망을 좀 넓혀가는 네. 그런 방식의 우리가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사태와 인명피해가 이미 발생한 뒤에야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이른바 뒷북 대응 논란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통신원께서는 100개가 넘는 재난 문자를 받으셨다고요? 네, 이제 그 19일 이야기입니다. 예. 19일 오전 6시경부터 이제 계속 그 통신이 두절됐을 때는 또 모르고 제가 못 열어봤죠. 나중에 다 한목에 왔던데, 그래서 제가 그걸 하루 19일 걸 뭐 한 헤아리 봤어요. 몇 개가 왔는지? 예, 그게 1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물론 인근의 진주 지역이나 합천 어령 지역에서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산청권만 이렇게 산청 관련, 그러니까 뭐 도에서 보냈던, 산림청에서 보냈던, 우리 군에서 보냈던 이 산청 관련 건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2시부로 고속도로에 그 토사가 유출해서 통영 대전간 고속도로를 폐쇄를 한다. 그 12시부로 그러면 문자가 온 거는 거의 1시간 가까이 돼서 왔어요. 그러면 벌써 1시간이라는 갭이 생겨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도로가 막힌 줄 모르고 가다가 이제 스톱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무려 우리 산청군의 공무원도 업무차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고속도로 빨리 오르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 무려 10시간이 갇혀 있었어요. 10시간이나요? 예. 또 뭐 제가 아는 또 지인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5시간을 고속도로에서 묶여 이 밤 10시에 집에 갔다 하더라고요. 낮에 네. 거기 진입했다가.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서 그걸 제때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 지금부로 12시 부문 지금 12시 한 5분에만 와도 10분에만 와도 그죠? 진입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30분, 50분 이렇게 늦게 발송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해서 그런 이제 참 일도 못 하고 갇혀서 그런 또 상당히 고생을 했다는 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끊겼을 때 문자를 못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비상 상황에서의 재난 문자도 좀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통화가 안 됐을 때 제가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진입을 했다.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마을의 방송이라든지 이장님 그 하시는 방송이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이 전달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네.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마을 한 실내가 있어요. 우리 산청에 그 신덕면
재벌이 상릉마을이라는 데에서 이 마을이 매몰이 됐거든요. 네. 그냥 폭삭. 지명에도 상릉, 능선 위에 있는 마을이에요. 좀 높은 지역에 있었는데 이 마을 이장님이 19일 저녁 7시경에 거기에 마을 주민이 남아있는 주민이 이제 좀 젊은 사람들 다 갔고 노인들만 남아 한 15명 마을에 남아 있었답니다. 근데 7시부터 아래에 대밭이 있었대요. 이 대밭에서 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딱딱딱. 그래서 이 이장님이 캐치를 한 거예요. 이상이 있구나. 그리고 밖에 나와 보니까 도로가 이미 갈라지고 있는 거죠. 예, 전조 증상이네요. 그래서 딱딱 소리를 듣고 이제 캐치를 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마을 해관에 가서 방송을 해가지고 대피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15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고. 근데 사진을 보면 완전 마을이 폭 꺼져 버렸어요. 네, 매몰. 그래서 그런 일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방송 이 알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신뢰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나 지자체의 뭐 재난 문자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작 위험 지역은 대피 정보나 행동 요령 같은 구체적인 안내가 없었거나 혹은 되더라도 지연이 됐다거나 이런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통 재난 문자라든지 이런 동보 시스템은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일반인들한테는 익숙하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취약계층의 노약자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런 문자로는 충분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려주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그래프로 하든지 이런 것을 조금 병행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의 취약게 돼 있는 분들을 지금 의용소방대 이런 분 말씀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누구를 담당할 건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5호 담당제라든지 뭐 10호 담당제, 그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바우처 제도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담당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뭐 5명씩 정도는 뭐 한 마을에서 누구는 어떤 분 5분을 책임을 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의용소방대 중에서 누구는 어떤 5분 구체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재난에 취약하신 분들을 이렇게 같이 구호하거나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바우처 제도로 해서 수당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해외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우처 제도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에는 이제 AI 같은 것들이 워낙 발달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춰서 그 부분들이 충분하게 그 지역에 그리고 뭐 인원별로 혹은 연령대별로 각각 다르게 이렇게 충분히 동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는 방법을 좀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이런 산사태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서 가장 시급히 바꿔야 할 정책 어떤 게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무엇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겠습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구조적 대책, 뭐 하드웨어적인 또 비구조적 대책 이렇게 하는데 구조적 대책으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죠. 이런 기후 재난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구조적인 대책으로 모든 시설물로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지금부터는 구조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좀 비구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교육 훈련이 첫 번째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재난에 대해서 교육 훈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재난을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데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매달 여러 종류의 재난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야 몸에 익어야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훈련했던 대로 따라가는데 순간적으로 재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일반인들도 어려운 그런 것들을 노약자분들한테 그걸 강요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육 훈련이 좀 필요하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보험제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기후 변화가 100년, 200년이 아주 일상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 하드웨어적인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설계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산사태의 설계 기준이라든지 또 하천의 제방의 설계 기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낮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좀 일률적으로보다는 부분의 위험한 지역은 상당히 좀 상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재난통신원께서는 현장에 가장 가까이에 계시잖아요. 실제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바라는 지원책이나 혹은 앞으로 재난 때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느낀 점은 이제 그 비가 좀 많이 오더라도 그 빗물들이 잘 배수가 된다면 뭐 일단 그 도로가 침수가 안 되면 통행은 가능하면은 빨리빨리 뭐 이동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그 농촌에도 이제 새마을 사업이다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도로나 이런 곳을 아스팔트나 그 시멘트로 다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럼 비가 오면은 그것들이 일률적으로 하수구로 물이 향합니다. 만약에 맨 땅 같으면 땅 속으로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땅에서 어느 정도 흡수를 해주고 나머지가 배수로로 가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모두 그 시멘트 위에 떨어지면 배수로로 다 향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제가 보니까 이 배수로를 장마 오기 전에 약 한 달 정도 전이라도 배수로를 다 다시 청소를 해야 돼요. 그 안에 채인 걸 다 없애주고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는 조치를 해 놓으면 그나마 배수라도 좀 잘 되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가 현장에서 봤던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배수구에서 물이 솟구쳐가지고 빠지지 않고 네. 오히려 침수가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설을 사전에 잘 우리가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보완책 여럿이 나왔는데요.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기록적인 호우는 막을 수 없어도 피해는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재난은 결국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보 공개, 위험 예측, 대피 시스템의 전면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사태로 삶의 터전과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방송은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